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칸트의 범주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개의 범주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두서없고 체계 없이 나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과연 칸트의 아리스토텔레스 범주 비판이 적합한지는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제시한 12개의 범주는 우리가 완전성, 독일어로 이제 칸트가 Vollständigkeit로 표현하는데 이게 완전한 거라고 하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왜 꼭 12개이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칸트는 보다 많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칸트는 논변적 지성과 직관적 지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먼저 논변적 지성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만 범주가 종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바로 이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허용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직관적 지성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거치지 않을 때 어떻게 범주가 종합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에게는 직관적 지성은 없고 단지 논변적 지성만이 허용되어 있다. 참고로 얘기하면 휘테하고 이제 셸링 같은 사람들은 칸트가 표현하는 직관적 지성을 갖다가 독일어로 Die Intellektuelle Anschauung, 지적 직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하튼 칸트가 직관적 지성이라고 표현했고 휘테, 셸링이 지적 직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의 가족 유사성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칸트의 기본 논의는 우리에게는 지적 직관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인식 가능성은 논변적 지성에만 가능하다. 범주를 현상 일반에 적용하거나 현상 일반을 범주 밑에 포섭해서 규정하는 것을 칸트는 힌게엔드, 운트 헤어게엔드, 즉 왔다 갔다 해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커시브라고 하는, 즉 논변적이라고 하는 것의 칸트적인 본래 의미입니다. 칸트는 그래서 적용과 포섭을 디스쿠시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용된 인식은 이것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어지는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인식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자, 범주 적용의 한계는 물 자체입니다. 무제약자라고 하는 것, das Unbedingte는 절대로 범주의 종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한을 규정한다는 것은 형용의 모순 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범주를 갖다가 Die Bedingungen der Möglichkeit der Erfahrung, 경험 가능성의 조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범주 적용의 한계는 무제약자다. 그래서 현상 일반과 물 자체의 구별, 즉 칸트에 있어서 이 이원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범주는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지성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판단의 구조는 S, is,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S라고 하는 것은 언급되는 대상들,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그 언급되는 것을 어떠어떠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판단들의 수로고 판단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그 판단 안에서 범주는 수로로서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는 가끔가다 이제 수학적 표현을 끌어와서 이 범주에 규정하는 수로를 갖다 funktion이다. 이제 기능한다, 작동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주의 두 가지 기능은 첫 번째 관계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주는 관계 맺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적용의 외연을 지닙니다. 범주 적용의 외연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 전체에 해당됩니다. 칸트는 이것을 현상일반, 에어샤이능 위버하우프트 내지는 자연일반, 나투어 위버하우프트로 표현합니다. 외연이 없는 개념은 칸트에 따르면 공허합니다. 자, 두 번째 범주는 관련된 것을 어떠어떠하다고 수로화 내지는 규정합니다. 범주를 통한 규정 내지 종합이 없을 때는 주어진 것들은 기껏해야 인상들의 다발에 불과합니다. 칸트는 그래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라고 논의합니다. 자, 칸트는 12개의 판단표를 제시하고 그에 상응해서 12개의 범주표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칸트 전문가들은 칸트가 판단표를 실마리로 해서 범주표를 이끌어냈느냐 아니면 범주표를 우선으로 하면서 판단표를 갖다가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테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칸트가 양, 질, 관계, 양상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놓고 각 분류학마다 3개를 이렇게 제시해서 12개의 판단표와 12개의 범주표를 갖다가 칸트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칸트 철학 안에서 판단표와 범주표가 갖고 있는 코렐라터, 이 상관관계를 갖다가 다음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칸트는 이제 범주의 영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수 지성 개념의 근본 원칙들이라고 하는 장에서 이제 양, 질,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양상이라고 하는 4개의 범주를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관의 공리들은 확장 가능한 크기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에서 지각의 예치는 내적인 밀도 내지는 등급, 내적 크기 요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의 유추는 제1유추, 제2유추, 제3유추를 다루고 네 번째 양상 범주에서는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칸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범주가 이제 선험적 연역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범주들을 갖다가 이제 현상 일반에 적용할 때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질 수 있다는 걸 칸트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질과 양상을 구별합니다. 질이라고 하는 건 쿠발리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규정을 말하고 양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3가지 양태. 예를 들면 이제 필연적으로 존재하느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가능적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양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 칸트는 이걸 갖다가 이제 가끔 레알리테트 내지는 사크하이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베슈틴뭉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이제 이걸 비르클리카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서는 레알리테트라고 하는 것, 실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질의 어떤 범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르클리카이트,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양상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과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존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는 있다 없다의 동일화 검증 대상이 됩니다. 여하튼 블랙홀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수로는 어떻다라는 규정입니다. 블랙홀은 죽은 별이다. 블랙홀은 죽은 별이지만 중력은 무한대의 크기를 지닌다. 이렇게 해서 블랙홀이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기능, 이것은 수로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블랙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실존적 동일화의 문제는 이거는 현실적 존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두 번째 그 범주인 질하고 네 번째 범주인 양상에 있어서
요 어떻다라고 하는 실제성과 있다 없다라고 하는 실존성을 구별하고 있고, 참고로 말하면 이제 칸트에 따르면 존재는 결코 수로가 아닙니다. 자, 수학에서 사용하는 정의구역과 치역을 통해서 칸트의 현상일반과 대상일반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 전부를 현상일반 내지는 자연일반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칸트에게서 현상한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현상은 항상 에어샤이닝 휘어 운수, 우리에게 현상하는 한에서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이나 전체 같은 것은 우리에게 현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범주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은 범주를 통해서 규정되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범주는 주어진 직관들의 무규정적인 잡다함을 종합해서 인식합니다. 칸트는 이것을 갖다가 대상일반 내지는 객체일반으로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종합할 수 있는 정의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상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인식한 거기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서 현상일반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 전체를 뜻하는 거지만, 대상일반이라는 것은 범주가 규정한 것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의구역은 현상일반 내지는 자연일반이고, 치역은 대상일반이다.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를 통해서 종합되고 인식된 것 전체를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주는 근원에 있어서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는 경험을 성립시킬 때 규정하는 수로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논의했지만 칸트는 이것을 갖다 가끔 수학 표현, funktion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범주는 가능한 판단들의 수로로서 작용합니다. 범주는 인식 확장에 기여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선엄 철학적 인식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고, 수학도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지만 수학은 개념을 갖다가 구성하는 거고, 선엄적 인식은 개념을 적용해서 인식 확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학적 인식과 칸트의 선엄 철학적 인식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 구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칸트 범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범주는 주관 안에 있는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오브젝티비테티 인 주브젝티비테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칸트 학파가 칸트 철학을 갖다가 논의할 때 칸트 철학은 주관성 안에 있는 객관성을 갖다 파헤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데 매우 적절한 논의입니다. 범주는 판단 안에서 규정하는 수로로 작용합니다. 판단은 참을 따라야 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일종의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특이한 종류의 판단이죠. 이 판단 역시 참이라는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주관 안의 객관 규정이 참이라는 것을 충족하면 범주는 진리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범주는 진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주는 결합 일반의 가능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진리를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공리가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보증해주는 필연성 강제이지만 칸트의 선엄 철학적 인식은 범주를 적용하는 거지 범주 적용이 대상 일반을 갖다가 필연적으로 보증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주는 항상 권리 싸움으로 남아있지만 수학의 필연성 강제는 진리를 100% 보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철학적 인식과 수학적 인식을 구별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범주는 판단 검증을 통해 그 참임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뭐 범주라고 예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입증 과정에서 범주는 참의 가능성을 충족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반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범주의 진리 검증에 따라다니는 두 가지 모습이다. 즉 범주는 참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거짓으로 반박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한에서 칸트의 진리 개념은 필연성을 보증해주는 수학적 인식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자, 칸트가 말하는 12개의 범주 중에서 그 관계에서 두 번째 경험의 제2유추하고 경험의 제1유추, 요거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과 자연과학의 비판을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칸트가 자연 일반에 적용시킨 범인과 판카우잘리테트는 더 이상 미시 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칸트는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이제 자연 현상들의 인과에 따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범인과 판카우잘리테트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적용의 실패는 칸트 선암 철학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주 적용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범주의 무제약적 타당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 우리는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주는 자연 일반, 현상 일반에 대해 합법칙성의 조건인데, 그래서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칸트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의 제2유추에서. 자, 참으로 플라톤이 말하는 온토스온, 리얼이 진리의 기준이지 범주가 진리의 기준이라는 필연성은 없습니다. 범주는 아까도 논의했지만 진리를 충족할 수도 있고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의로를 통해 범주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는 경험의 제2유추하고 경험의 제1유추에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뉴턴 물리학을 철학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뭐 칸트가 뉴턴 물리학에 각주를 달았다 이렇게 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신칸트 학파를 대표하는 코헨은 칸트가 뉴턴 물리학을 철학화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코헨의 이런 주장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칸트는 철학적 인식을 갖다 근거 지을 때 자연과학에서 법칙의 필연성이 강제성을 지니듯이 철학적 인식도 보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칸트가 그 물리학의 아니면 자연학의 어떤 자연과학의 어떤 철학적 기초를 갖다 제시한 거지 단순히 뉴턴 물리학의 어떤 신효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칸트는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종속한다라고 경험의 제2유추에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양자론은 칸트의 인과 개념을 갖다가 더 이상 미시 영역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인과를 미시 영역들에 적용할 때 더 이상 결정론적 인과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칸트가 경험의 합법칙성을 통해서 인과가 주관적 연상과 습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휴음을 비판할 때는 칸트의 그 비판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 인과가 자연 현상들 전체에 무제약적으로 통용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양자론의 반박을 받게 됩니다. 자, 양자론자들이 주장한, 특히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우리는 운동량이 무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량을 갖다 정확하게 측정하면 우리는 위치가 무한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갖다가 둘 다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할 때 모든 자연 현상들은 인과 법칙의 어떤 그 필연성을 따라가는 건데, 양자 현상에 있어서는 이런 엄격한 결정론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론자들에 따르면 전자가 여기에 고정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 영역에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로컬러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가 이 국소성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관찰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양자론자들은 엄격한 결정론 대신에 통계적 확률론을 갖다 제시하면서 이 칸트가 말하는 범인과를 갖다가 비판합니다. 그래서 범주가 현상 일반에 대해서 무제약적으로 타당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범주의 그 범규정성이 미시 영역에 적용될 때는 시디슨 좌절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선험 철학 전체가 다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칸트의 범주가 현상 일반에 대해서 무제약적 수로로 작용하고 있는 그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칸트의 인과 개념은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에 적용해서는 의미의 변화를 갖다가 겪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칸트 인과 개념의 명백한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실체 불변한다는 것에 대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현대적 비판이 또 있습니다. 뉴턴은 질량 불변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칸트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해서 자연 안에서는 증가하지도 않고 페어 그로설은 그 다음에 감소하지도 않는 페어 클라이널은 감소하지도 않는 불변량이 있다. 이것을 칸트는 이제 실체로 정의합니다. 경험의 제1유체에서 칸트가 말하는 실체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불변량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질량 불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대 물리학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질량이 불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질량 불변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등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과 칸트를 갖다가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에 비해서 그 질량의 운동 속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에 따라서 질량은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원자폭탄의 사례죠. 그래서 우리는 질량과 에너지의 어떤 등가 이거를 통해서 질량이 불변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험적 현상을 갖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범주가 현상 일반에 대해서 무제약적으로 적용되는 그 보편 타당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범주 적용의 외연이 제한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칸트의 선험 철학 전체를 비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칸트 선험 철학은 여전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의 외연에 있어서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남아있는데 여하튼 현대 물리학은 후자의 길을 선택하고 칸트를 문헌학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자를 고수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칸트 철학은 그 미시 영역의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갖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험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범주를 통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도 일종의 판단이라 그랬죠. 판단은 반드시 진위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범주의 진리 검증 과정 자체에 있어서 범주가 이렇게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그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자연과학의 칸트 비판입니다. 여하튼 현대 자연과학과 칸트는 우리의 지성이 자연 안에다가 미리 집어넣은 것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연을 인식하기 위해서 자연 안에다가 미리 집어넣는 이 이론 틀, 칸트는 이걸 범주라 그러고 현대 물리학은 이것을 갖다 작업 가설이다 이렇게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이 작업 가설 내지 범주가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어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비판받기를 원해야 되지 어떤 경우에도 독단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범주 개념과 함께, 그러나 칸트의 범주를 갖다가 거역해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태의 참을 갖다가 주된 자켄제일부스도 사태 자체에 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범주를 진리라고 아니면 진리의 필연적 보증이다라고 이렇게 독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논의를 따라서 항상 칸트와 함께 칸트에 거역해서 사고하는 이 비판적 사고를 배워야만 됩니다. 칸트를 독단화하는 것, 이거는 칸트를 독단화하는 사람의 자살뿐만 아니라 칸트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 철학의, 칸트 선언 철학의 그 한계가 어디에 있고 또 이 한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열어두고 우리는 진리 검증을 통해서 범주를 갖다가 계속해서 논의해 가야 되는 거지 범주가 진리의 보증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오늘날에 와서 철학이 과학에서 많이 비판받고 있는데 철학 스스로도 이렇게 자신의 독단적 주장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